2027학년도 대비해서 7월달 생활과윤리 모의고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 문제 치고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쉬웠던 그런 편은 아닌 그런 문제 형식이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등급 컷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온다면 45점 정도? 그 이하? 네, 정도 1등급 컷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윤리학을 분류하는 문제, 늘 나오던 문제이죠. 핵심 과제입니다. 이 가를 보시면 윤리학은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를 탐구하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덕 규범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이구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윤리학은 도덕적인 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추론의 규칙을 분석해서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분석적인 역할을 주로 하는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을 보시면 윤리학은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학문의 핵심 쟁점이 되셔야 한다면 메타윤리학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번 도덕적인 관행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 기술이라고 힌트가 나와 있죠. 그러면 기술 윤리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번 도덕적 논의에서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 이거는 여기 추론 여기 나와 있듯이 메타윤리학이 주로 해야 될 과제인 거죠. 4번 윤리 이론을 응용해서 실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는 학문이네요. 그러면 이건 실천규범 윤리학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5번을 보시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윤리규범을 제시하는 것은 규범윤리학의 특징이죠. 나머지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은 도덕규범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맞고 나는 틀리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동양윤리 문제인데요. 1번을 보시니까 갈대 단이 서로 의지할 때 서 있을 수 있답니다. 갈대 단이 서로 의지할 때 상호 의존적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예, 서 있을 수 있듯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나고 뒤에 막 더 있잖아요.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뭐 이런 얘기 아시죠? 연기설에 대한 설명이네요.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 원인, 모든 현상을 원인과 조건에 따른 그의 결과로 설명하는 게 연기설이죠. 괴로움의 무더기, 요즘은 괴로움이라고 많이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고통이라고 많이 표현해 드렸죠. 고통의 무더기가 발생하고 무명이 멸하면 그 괴로움도 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불교의 입장이죠. 예, 불교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이 아니라 기로 들어야 한다. 마음, 기. 그래서 요 귀에 해당하는 오감, 감각,
오감에 의지하지 말아라. 의존해서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귀로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만물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참된 도가 중요한 건데, 오직 이 빈 마음에만 모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비우는 걸 심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런 수양 방법을 제시하신 분은 장자 선생님이시고요. 우리는 도가사상이라는 걸 알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갑부터 보시겠습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깨달으라는데, 불교에서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삼법인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표현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답이다 오시면 되겠고요. 2번,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아까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라고 여기 위에서 맞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상태를 추구한다. 뭐 이런 표현이니까 맞는 표현이 되시겠네요. 3번, 하늘의 도에 따라, 하늘의 도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하지요. 하늘이 도덕성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의 의미는 틀린 거고요. 이제 하늘도 가지고 있는 어떤 도의 법칙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12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틀렸죠. 12선악을 도의 관점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만물을 상호적인 관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시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무위의 다스림, 요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만물의 위계를 확립해라 라고 하는데, 불교나 도가는 자연에 있어서의 평등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지 위계서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5번,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인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말은, 일단 인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걸 유교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는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까지는 불교나 도가도 이거는 동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육아로 이야기하시면 또 이렇게 차별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린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차이나 구별 자체를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유교에서는 또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문장 자체가 유교에서 또 맞는 문장은 또 아니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술은 탈음패의 한 방식이라고 얘기하네요. 탈음패의 방식. 우리가 아직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 사상가가 있으세요. 그래서 탈음패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패라는 건 숨긴다라는 건데,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한다. 숨긴 것을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 기술과학이다,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숨긴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연이죠, 자연. 예,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하지 않고 기술을 단지 수단으로만 고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수단적인 측면으로서 가치 중립적인 경우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수단적인 것으로만 고찰을 하는 경우에는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서 종속될 수 있게 된다. 기술에 종속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수단으로만 고찰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입니다. 하이데거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기술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관여할 수 있다 요 표현을요, 우리가 조금 쉬운 표현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자체는, 여기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도 기억해 주세요.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라는 표현은. 그래서 기술은 그 기술을 실현시켜 주는 것과 여기 기술 자체가 있고요. 그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기술 자체가 아닌 다른 존재인데, 보통은 이 기술을 누가 실현시켜 주냐면 인간에 의해서 실현을 시켜 주겠죠. 그러면 인간과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지, 인간의 개입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지, 기술은 그 자체로는 일종의 공허한 힘으로서 가치 중립적인, 독립적인, 자립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야스퍼스 선생님이시죠. 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탈은폐시키게 되겠죠. 탈은폐의 방식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에 종속되는 그런 관계로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억 맞는 선지 되시겠고요. 니은, 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이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그렇죠. 일종의 공허한 힘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자체로는 인간이 개입이라고 하는, 여기 기술을 실현시켜주는 이 존재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디귿, 기술 그 자체는, 여기도 기술 그 자체라고 나옵니다. 공허한 힘, 가치 중립적이고 독립 자립적인 거죠.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게 목적을 지닌다? 아니죠.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갖게 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고요. 리을,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지도를 통해서 선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금방 얘기했던 야스퍼스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야스퍼스 선생님은 기술 그 자체의 본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지도를 통해서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는 건 영향인 거지, 그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다 라고 야스퍼스 입장에서 잘못된 설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 역시 기술 본질 자체가 선하게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번 볼게요. 앞 페이지인데 벌써 그 어려운 교정적 정의 문제가 출제를 하고 있네요.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골라라 이렇게 해서 화살표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신노역형,
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한 범죄 성공 가능성과 종신의 고통을 비교하게 해서 종신노역형은 사형보다 훨씬 지속적인 인상을 남겨서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베카리아 선생님 되시겠네요. 네, 여기 베카리아라고 표기해 놓고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네, 여기 뭐 다른 대체물이 없다라는 거죠. 살인했으면 생명을 갚아줘야 하는 다른 대체물이 없다. 오직 보복법 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응보주의를 주장하시는 칸트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네, 칸트다. 병을 보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조건적으로 보장받은 것인데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파기한 자므로 조국의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런 얘기는 루소 선생님이 하시죠. 여기 조건부로 보장받은 것이다 라는 말을 루소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계셔요. 이거 선지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였죠.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조국에 대한 배신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도덕적인 인격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요. 칸트와 비교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루소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A하고 C이면 이제 루소와 베카리아가 칸트를 향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루소도 맞고 베카리아도 맞아야 되시겠죠. 보시면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해 가해져서는 안 된다. 두 사람 모두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계약론적인 입장에 봤을 때 계약자들의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다 사회적인 선을 위해서 가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B 보겠습니다. 2번 칸트가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범죄는 범죄자가 스스로 형벌을 의욕한 결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형벌을 의욕한 게 아니라 형벌 받을 행위를 의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벌 받을 행위를 의욕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역시 칸트가 루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살인자를 더 이상 시민적 인격체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시민적인 인격체는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생득적인 인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루소도 똑같이 얘기하죠. 더 이상 시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배신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적인 인격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루소가 간과하지 않아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루소가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생명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루소는 사회계약을 맺을 때 생명권을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양도하지요. 그런데 베카리아는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생명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형이라고 하는 집행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시죠. 5번 살인자 F네요. 베카리아가 루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에 다른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종신노역형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루소가 간과하지 않습니다. 루소도
국외 추방형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간과하지 않아서 틀린 답이고요. 정답은 4번 되겠네요. 5번 넘어가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이고요. 갑을 보시니까 각자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 올바름이다. 여기 올바름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즘에 이렇게 올바름이라고 한글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거 한문으로 표기하면 올바름, 다른 말로 정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국가에 세 계층이 있어요. 세 계층이 서로 참견이나 기능의 상호 교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최대의 해악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각자가 각자의 일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죠. 플라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있어서의 정의는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다른 계층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을 보실게요. 을은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가질 수 없다. 네, 맹자죠. 백성들에게 생업을 마련해 주어도 부모와 처자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면 예의를 익힐 겨를이 없으니까 생업을 단지 마련해 주는 일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부모와 처자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지 않게끔 이렇게 보장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이런 선지들 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조금 어렵게 문제가 기출될 때도 우리가 뭐 잘 맞출 수 있겠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국가 내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되는 덕이 있어요. 맞죠? 절제의 덕이 있죠. 절제라고 하는 덕은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하는 그런 덕입니다. 탁월한 기능을 절제는 모두가 잘 발휘해야 하는 기능이에요. 니은 플라톤은 각자 타고난 성향, 여기 타고난 성향, 이번 2차 지필평가에도 제가 출제했었던 건데 타고난 성향입니다. 에 따라요.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한 가지 직분에 종사해야 됩니다. 맞죠? 이게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걸러지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교육적인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성향 자체는 타고난다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디귿 가겠습니다. 백성의 경제적인 안정은 그들의 도덕적인 삶의 기반이 된다. 그렇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맞는 표현이네요. 다스리는 계층의 사적 소유는 허용될 수 있다. 맹자는 허용되고요. 플라톤은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시겠네요.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네요. 갑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떨게 할 공공의 힘이 없는 상태, 보통은 이런 상태를 우리 사회계약에서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에 사는 한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전쟁 상태를 자연 상태의 본질로 보시는 분은 홉스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공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게 여기 뭐 전부 양도하죠. 생명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를 전부 양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을을 보시면 대체로 평화로운 자연 상태. 그렇죠. 평화롭다라고 자연 상태를 생각하고 계시고 있으셔요. 여기에서 벗어나요. 왜 벗어나냐면 자연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롭지만 나중에 전쟁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속한 국가 구성원들은 모든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원래는
재판권, 처벌권 이걸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가 공동체가 수행하도록 양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공동체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한결같은 심판관, 공평무사한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네, 이런 역할을 하시면 된다라는 건 로크의 주장이죠. 1번 보겠습니다. 통치자는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여기 위임이라고 나오는데 보통은 이게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홉스는 몽땅 권력을 넘겨받는 거고, 이게 위임의 형태라기보다는 다 양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신약을 맺어서 양도를 하기 때문에 임의 자의적인 권력의 이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계약을 맺은 인민들 자신과 통치자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연합된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통치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이 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가 틀린 답이 되겠고요. 2번. 사회계약 이후에야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계약 이후에 시민이 주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은 피지배자가 돼서요. 통치자라고 하는 지배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로크는 개인이 사회계약을 맺을 때 자연권을 전면적으로 양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연권의 전면적인 양도가 아니라 자연적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시게 되는 거죠. 보통 입법권, 행정권, 처벌권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권리들을 양도를 하게 됩니다. 4번. 만인이 재판관인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죠. 모든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는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재산권의 보장이 불확실해. 그렇죠. 재산권이 있긴 있어요. 사유재산권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보장하기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어서 재산권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소유권은 사유재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계약 여부와 무관한 자연적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로크의 입장에서 자연적인 권리로서의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권리인데요. 사회계약 이후에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설명으로 이야기하시면 이제 로크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사회계약 여부와 무관하다, 요게 조금 무관하지는 않죠. 사회계약 이후에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보장받기 때문에 무관하다라고 완전하게 얘기하기는 살짝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비해서 홉스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사유재산권의 개념은 사회계약 이후에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연적 권리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만물 취득권만 있고 사유재산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문장은, 요 선지는 홉스를 물어보기 위한 선지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가실게요. 정보윤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오랜만에 이 형식이 좀 바뀌었어요. 매번 칼럼이나 토론의 주제를 골라라 이런 내용인데, 기억에 이제 빈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는 걸로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독해 문제처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가 나옵니다. 나는
현실 공간에서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의 표현의 자유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답니다.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인격권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 공간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익명의 표현의 자유 역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규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의 보장이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범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분은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술어가 다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두 사람 모두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익명의 표현이 인격권 침해 가능성과 무관하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익명의 표현으로 인해서 인격권을 더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가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네요. 3번 현실과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규범은 달라야 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간과하는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4번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기본권이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간과하는 내용은 아니네요. 5번 표현의 자유는 인격권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인격권이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니까 언제나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에게 윤리적인 어떤 지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적인 사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장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수월한 것은입니다. 죽음은 현 존재가 존재하자마자 받아들이는 하나의 존재 방식으로서 가장 독자적이고 몰교섭적이며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그래서 현 존재는 이 죽음의 가능성을 통해서 본래적인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를 주장하시는 하이데거 선생님이 되시겠죠. 네, 하이데거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네요. 을을 보시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돼서 순수한 상태에 이르게 된답니다. 죽음 이후에 오직 영혼만을 사용해서 진정한 알매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혼 불멸설 얘기하시는 분인 거죠. 플라톤 되시겠습니다. 1번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의 유한성에서 벗어나야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참된 실존을 실현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2번 인간과 동물 모두 죽음을 자각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동물이 죽음을 자각할 수는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인간만이 죽음을 자각하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3번 플라톤은 죽음을 계기로 영혼과 육체는 이데아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는데요. 영혼은 이데아 세계로 회귀하지만 육체는 이데아 세계로 가지 않습니다. 4번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데아를 갈망하죠.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4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5번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비로소 참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하이데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뿐더러 현실에서 자신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죠.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참된 자신을 회복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순수한 진리 파악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성스러운 것이 자신을 드러낼 때 인간은 그것을 속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된다. 여기 속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성스러움이 드러난 자연물은 이제 세속적인 그런 물건이 아니라 성스러운 물건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인간의 삶과 자연에서는 언제나 성스러움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성현이 나타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물 자체를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이 자연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의 드러남, 성스러움의 드러남, 이걸 성현이라고 봅니다. 평범한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서 자연물이죠. 이런 것 속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기본적인 현상에서부터 신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나타난 사건, 예수님이 이제 오신 사건인 거죠. 이런 경우처럼 일관된 연속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은 그러니까 뭐 현대만 있고 과거에는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성현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돌이나 나무에 성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성현이 일어나기도 하는 다양한 양태가 존재한다. 성현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엘리아데 선생님의 성과 속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기억이요. 자연물 자체가 성이 되어 성스러움이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성이 된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신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연물 그 자체는 자연물인 거고 그 자연물의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지 자연물이 변해서 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자연물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자연물에 드러난 성스러움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니은 성스러움과 속됨, 세속됨은 그 자체로 자연물이 성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은 됩니다. 구분은 되지만 성스러움이 자연물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것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과 속의 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죠. 디귿 성스러운 공간은 주변 공간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다른 공간으로 이제 종교적인 인간이 인식을 하게 되죠. 리을 성스러운 인간의 삶과 자연을 통해서 다양한 양태로 그렇죠. 다양한 양태로 우리 역사의 과정에서 성스러움은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0번 보겠습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지출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는 그들의 선을 중심으로 여기 선이라고 하는 건 좋음인 거고요. 보통 이 좋음을 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심으로 어떤 경향성을 끊임없이 항상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항상적 경향성.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의 주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라고 나오시면 제가 테일러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을을 보실게요. 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된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온 제시문이죠. 인간 때문에 다른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면 안 돼. 라는 의무가 있다. 이런 거죠. 병, 어떤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될 도덕적인 이유가 없다. 평등의 원칙, 줄여서 얘기했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입니다. 이게. 그 존재의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싱어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네, 싱어이죠. 그러면 네, 싱어, 칸트, 테일러를 비교해서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억부터 볼까요? 네, 인간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닌 생명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보통은 내재적 가치를 표현하죠. 혹은 뭐 본래적 가치. 그런데 그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 테일러가 맞겠죠. 왜냐하면 네, 생명체까지를 고려하는 생명중심주의자니까요. 그런데 칸트는 인간의 이익과 관계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존재여야 돼서요. 칸트는 여기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생명체에 인간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인간과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인간 이외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인간이 안 들어가서 칸트는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런데 싱어는 인간 말고 동물까지도 도덕적인 고려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래서 생명체라고 할 때 여기 동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싱어도 동의할 표현으로서 여기 비에 아니죠. 여기에 들어갈 선지여야 합니다. 기억의 선지가 여기에 들어가야 할 선지였죠. 갑과 병의 공통점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갈게요. 어떤 존재의 도덕적인 지위 여부는 어떤 존재가 도덕적인 지위, 도덕적인 권리 뭐 다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부는 쾌고감수 능력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요거에 동의했던 쾌고감수 능력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싱어는 동의하지 않아야 될 단어가 되시겠습니다. 싱어는 달려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칸트는 맞습니다. 예. 쾌고감수 능력에 따라서 도덕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게 아니고 이성을 지녔느냐인 거고요.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냐이니까 테일러도 않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서 B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귿 보시겠습니다. 이익관심을 가진 모든 생명체. 여러분 그 이익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은 쾌고감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생명체라고 해도 여기까지가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물까지의 범위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걸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시잉어가 동의하지 않아야 될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C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표현이에요. C에는 들어갈 수 없는 표현입니다. 칸트는 이익 관심을 갖는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있겠죠. 인간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인데 쾌감성 능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테일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이라고 하는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동의할 수 없겠죠. 그럼 당연히 뭐 쾌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안 지니고 있다고 해도 모든 생명체는 다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에 들어가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틀리면 되겠습니다. 리을인데요. 행위 당사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보통 행위 당사자는 어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행위 당사자는 누가 얘기해도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테일러의 입장에서 우선성의 원칙에 따라서 인간의 간접적인, 부수적인 이해관계와 뭐 다른 생명, 다른 동물을 여긴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동물의 기본적인 이해가 충돌하게 될 경우에 기본적인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칸트는 이게 이익이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칸트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익이 감소해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싱어는 이 당사자라고 하는 게 개인이라고 본다면 개인의 이익이 떨어져도 다수의 그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물을 포함해서 존재들의 이익이 증진된다면 이 개별적인 존재의 이익이 감소하는 희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선지가 되겠네요. 3번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갈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유세계에서는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이거 대표적으로 유명한 표현인데 사회가 그 협동체일 필요가 없다. 누군가의 소유가 되기를 기다리는 자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정형적인 원리에 반대한다는 표현인데요. 어떤 집단이 있어서 그 집단이 분배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정의의 주제는 소유물에 대한 것이며 소유물의 최초의 취득과 소유물의 이전, 소유물에서의 불이의 교정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을 때 소유 권리가 발생되고 그 소유 권리가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그 소유물이 옮겨가야지만 혹은 뭐 양도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집단이 외부에 따로 존재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노직 선생님 되시겠죠. 네, 좋은 글이네요. 을을 보시면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 뭐 이런 표현 쓸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뭐 최소 수혜자 이런 표현 다 롤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롤스라는 건 금방 차지할 수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가 실제로 극대화된 체제로서 최소 수혜자에게 여기 극대화라는 표현이 좀 낯설지만 최대 이익을 주는 거다.
네, 뭐 극대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변화시켜도 보다 더 유리하게 이제 우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기대치를 변화시켜도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연한 걸로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도 최소 수혜자의 처지가 더 이상 향상될 수 없게 된다. 최대한으로 이미 주었기 때문에 뭐 최소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맥락인 거죠. 예, 이런 맥락으로 쓰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타인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는 최초의 취득은 부정의하다. 이게 이런 조건이 아니죠. 타인의 처지를 개선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해악 금지의 조건인 거죠. 해약 금지의 소극적인 의무의 어떤 조건인 것이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무의 어떤 조건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부정의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2번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에 대해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역사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전되기 이전에 취득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3번 최소 수혜자들의 복지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증진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보통은 그 최소 수혜자들의 어떤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어떤 우연성이나 임의성을 다루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에게 무조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기보다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조건을 만드는 그런 원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어떤 조건도 없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고 불평등이 이렇게 우연하게 임의적으로 누구에게는 많이 가고 누구에게는 적게 간 이런 상태를 보정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증진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4번 국가는 사회적인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재분배의 주체. 그렇죠. 재산 소유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재분배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5번 사유재산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롤스나 노직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있지만 제한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우리 특별한 경우 공공복리를 위해서나 뭐 이런 경우에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할 수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소유 권리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쓰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불가침의 권리인 거 맞습니다. 예, 맞긴 하지만 완전히 제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롤스식으로 표현하면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측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은 이런 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측을 더 큰 자유의 체계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노직도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노직도 사회적인 방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을 위해서 개인들이 세금도 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그 권리이기는 하나 제한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시겠네요. 12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나는 참여자들이 그들의 행위 계획을 합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상호작용을
일컬어서 의사소통적이라고 부르신답니다. 참여자들은 도덕적인 논증에 들어감으로써 교란된 합의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반성적 자세에서 소통적 행위를 계속하게 된답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합의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소통적인 행위인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시겠죠. 반성적 자세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를 이제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합의를 해 나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소통적인 행위가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어떤 주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데 가기 위해서는 논증적인 대화인 담론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논증적인 대화인 담론, 이게 이제 합리적인 의사소통 상황 뭐 이런 거랑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담론 윤리에 해당하는 하버마스 선생님의 글이다. 예, 말편이 조금 어렵게 나오죠. 1번 규범의 타당성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주장이 정당하다 뭐 이런 맥락이에요. 이 확보는 담론 참여자의 다수의 동의 아니고요. 모두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동의했다라고 하더라도 칸트처럼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합의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습니다. 2번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와 부작용까지 수용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답이 되시겠네요. 틀린 답 고르는 거였죠. 3번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 그렇습니다. 담론의 참여자들이 지녀야 하는 소양이죠. 언어 능력과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담론의 결과, 부작용 이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담론이니까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 그래서 모든 인간이라면 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해 관련 당사자 인간이라면. 4번 담론에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여기 반성적 자세에서의 소통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 그래서 뭐 경제적인 지위나 뭐 이런 외부의 강제 이런 상황이 담론을 방해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5번 이상적 담론을 통해서 합의된 결과일지라도 다시 공론화될 수 있다라는 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시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인류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명의 군주에게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 나오시면 제가 벤담이라고 말씀드렸죠. 벤담으로 생각해 주세요. 쾌락과 고통의 총량, 이분은 양만 고려하십니다. 7가지 기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서 계산해서 그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더 증진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크다면 공리에 부합한다라고 보고 그런 행동을 옳다라고 보겠죠. 자, 공리주의입니다. 문제 상황 안 보셔도 되고요. 1번 드론 개발 참여자가 오직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참여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결과가 최대 행복의 결과와 일치해야 되겠죠. 요 1번과 같은 말은 칸트가 동의할 표현입니다. 드론 개발이 초래할 결과를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그렇죠. 최대 다수 행복이라는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 결과를 계산해보고 행위하셔야 되겠죠. 3번 사회적인 이익을 의도하는 모든 행위는 의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사회적인 이익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이것을 도덕적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행위가 안 됩니다.
4번 드론 개발이 유독한 행위자가 참여할 만한 것인지 유독한 행위자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아니죠. 유독한 행위자인지가 아닌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어쨌든 최대에서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5번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모두 증진한 행위만이 모두 증진하면 좋겠지만 이것만이 옳은 행위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은 손해가 있어도 공익을 증진한다면 옳은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모두 증진한 행위만이 옳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14번 보실게요. 14번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을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으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글은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 제가 요거를 손해와 이익 중에 이익으로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 시민불복종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 요거는 손해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울질해봐라, 계산해봐라,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시민불복종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체제인 거죠. 에서만 생겨나게 됩니다. 시민불복종은 다수자로 하여금 공통된 정의감, 여기는 공통된 정의감이라고 표현됐지만 다수의 정의감, 공적 정의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추어 소수자라도 합당한 요구, 공통된 정의관에 따른 요구를 숙고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을 여기 강요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숙고를 강요하는 거지 강제하는 거는 아닙니다. 롤스죠. 롤스의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가 다수의 정의관,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서 시민불복종을 해도 정당화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 우리 많이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싱어와 롤스를 비교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수의 정의관에 반하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일단 롤스는 안 되죠. 다수의 정의관에 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정의관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반해서 하면 안 됩니다. 싱어는 다수의 정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수의 정의관이 있기도 어렵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 다른 말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니은 그럼 기억 맞고요.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렇죠. 효율성, 체제의 효율성, 다른 말로 손해와 이익 중에서 이익이 더 크다 라는 이유로 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더 커 라는 이유로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죠. 롤스는 정치 체제 자체가 정의로운 질서 사회제여야만 시민불복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시민불복종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 모두의 공통점이어야 한다라고 기억해 두셔요. 디귿. 정당한 시민불복종이라도 법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른 말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제가 여기 했죠.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저울질 계산해 보셔서 이익이 더 크다면 하는 거니까 어쨌든 손해가 일어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싱어만 보면 되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시겠고요. 리을. 소수자의 투표권을 제한해. 투표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거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요거는 정의의 첫 번째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저하고 심각하게 권리를 침해한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예,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네, 기억 선지만 빼고 다 맞는 표현으로 나왔네요. 기억 디귿리을이 정답이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과 같은 문제를 여러분 좀 주의를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평가원의 경향이 우리가 보통 어려워하는 롤스나 칸트나 이런 사상가들을 어렵게 내는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윤리적인 사고와 탐구력을 조금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낯선 제시문들을 주시고 이러한 제시문들을 여러분이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조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뭐 어려움이 없겠지만 우리가 혹시 구체적인 사상가를 잘 몰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준 거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평가원에서 지금 비율을 조금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수능부터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비율을 좀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그냥 단순히 사상가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시문을 분석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도 조금 더 익숙해지도록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관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걸 물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가볍게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여러분이 제시문을 통해서 이걸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잘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도덕적, 이념적 다원화가 심화되고 있는 건 공인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원주의적인 사실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문제이기도 하대요.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폐해에 대한 해결책은 관용이랍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성에 관련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관용이라는 방법이 있답니다. 관용은 서로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이해하고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존중하고 상생을 지향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나하고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상생할 수 있게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용에는 항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무조건적인 관용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관용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존재가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모든 것이 관용하면 아무것도 관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포퍼가 하신 말인데 무제한적 관용을 하게 되면 관용이 없는 것도 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용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다 허용하지 않아요. 다원주의 사회에서 무엇을 관용하고 무엇을 관용해야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관용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잘 일치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다름에 대한 관용에 대한 적절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숙고를 해서 한계를 가져야만 관용적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학자로 얘기하면 포퍼지만 전반적으로 다 포퍼의 글을 따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용에 대한 표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걸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관용주의적인 사실은 다양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 다양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없다 틀리고요. 관용의 적절한 한계에 대한 의견은 항상 일치된다. 여기 불일치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일치 아니고요.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름은 불관용해도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렇죠. 불관용해도 되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거죠. 4번 불관용이 사회 내 어떤 구성원의 삶에 피해도 끼칠 수 없다? 아니에요. 불관용하는 경우에 대한 불일치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적인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관용이 나에게 불리한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관용에 대한 한계를 정할 때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니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번 관용이 서로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치가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냥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지 다른 걸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생육 문제 중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조금 평가원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뭐 제가 보니까 예술단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갈등을 해결하는 뭐 관용도 그렇고 다문화도 그렇고 뭐 이런 단원에서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틀리지 않도록 차근차근하게 문제를 체크하시면서 제시문을 분석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가죠. 16번 가벨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영구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하고요. 공화정 체제여야 되고요.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목적으로 조건들로 국한되어야 한다. 이거 칸트 선생님의 영구평화론의 확정조항 3가지의 내용이 되시겠죠. 을을 보시면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했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는 직접적인 폭력이라는 단어도 썼죠. 외에도 구조적인 폭력은 억압과 착취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종교 사상 등에 내재하는 문화적 폭력 이렇게 3가지의 폭력의 꼭지점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이 모두 사라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갈퉁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볼게요. 1번 칸트는 상비군의 존재가 전쟁 침략의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상비군은 점차 폐지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항상 전쟁을 준비한 군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비군은 점차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예비 조항이 있습니다. 2번 국가 간의 분쟁과 관련해서 어떤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전쟁을 위한 국채 발행은 전쟁을 더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국채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 모든 의도적인 폭력이 제거된다면 적극적인 평화가 보장된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의도적인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의 형태가 그렇거든요. 모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적인 폭력이 아닌 의도가 없이 일어나는 폭력인 간접적인 폭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접적인 폭력이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의도적인 폭력이 제거된다면 이라고 해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4번 구조적인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의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등은 수단과 목적 모두가 평화여야 해요. 그래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말고 평화를 추구해라 라고 하는 책 제목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평화였죠. 5번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 정치체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다 틀렸죠. 칸트는 공화정체라고 하는 정치체제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갈퉁의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정치체제의 구조가 평화 실현에 적합한 체제여야 되니까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고립감을 극복하면서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며 타인과 결합합니다. 이걸 우리가 존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랑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존재하면서 약간 이분이 실존주의 계열의 사상가라고 했죠. 두 명이 모두 함께 존재하면서 하나로 결합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면서 둘로 남다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사랑이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감정을 정화시켜서 오히려 더 많은 지식과 힘을 갖게 하기 때문에 갈등을 통한 핵심적인 경험에 사랑의 기반이 있으며 이와 같이 경험되는 사랑은 끊임없이 도전을 하게 되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랑을 해도 개별적인 존재들의 개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랑의 기반을 두고 이러한 경험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신 분은 에리 프롬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프롬. 자, 1번 사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은 서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렇죠. 위에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럼 요거는 맞는 답이 되겠죠. 여기를 밑줄 그어드릴까요? 예. 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랑은 모든 갈등과 불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합일의 상태는 맞지만 모든 갈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있네요. 2번이 틀린 답이 되시겠고요. 3번 사랑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고립감을 극복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아닙니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사랑은 나타납니다. 5번 사랑은 서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 네, 정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18번 칸트 문제가 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험 난이도를 조금 높여놓고 있습니다. 칸트 문제가 많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지는데 지금 18번 예술과 관련해서도 오랜만에 칸트 문제가 평가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기출이 되네요. 칸트 문제가 예술단원에서 나온다면 어려울 수 있지요. 잘 봐주셔야 됩니다. 미는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 혹은 동물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자 여기 체크할까요?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는 보통은 여러분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이기만 한 존재는 뭐 동물이겠죠. 동물인데 인간을 제외한 동물입니다. 예, 이 둘이 아닌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동물인 인간에게만 만입니다. 여기만 적용되는 아이예요. 미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도 적용되지 않고 동물에게도 적용되지 않고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라서 미적인 만족은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여기 이 무관심하다라는 표현이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라는 말로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만족입니다. 그냥
보면 아름답다라고 뭐 돈이 돼서 뭐 누구랑 친하게 위해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보고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그냥 느끼게 된다는 자유로운 만족이라는 거죠. 미가 주는 만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를 느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 동의를 요구한다. 우리 윤리 시간에 동의, 계약, 합의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성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동의를 요구하는 보편성을 지닌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미는 도덕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미는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만족이잖아요. 만족. 감정적인 거지만 무관심하고 자유롭게 만족을 느끼는 걸로써 인간이라면 모두가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형식과 일치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는 도덕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군가 무엇을 아름답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판단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미적인 만족은 감성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거지만 여기서부터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것이지만 감정과 관련된 것이어서 미와 도덕은 구분은 돼요. 구분은 되지만 미적인 표현의 형식과 도덕의 표현의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는데 이런 미적인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칸트 선생님의 예술론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네, 어렵죠. 1번 미는 도덕적인 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을 실현하는 건 도덕이겠죠. 도덕이고 미는 그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미적 대상에 대한 경험은 도덕적인 선에 기여할 수 있다가 말씀드렸죠. 미적인 대상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도덕의 형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미와 선에 대한 판단은 보편적인 타당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구한다. 이거 보편적인 합의 이걸 원한다라는 말과 같다고 했었죠. 4번 미와 달리 선은 이기적인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만족이다라고 했는데 미도 그렇죠. 미도 그런 거죠. 미도 아까 자유로운 만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라고 하시면 틀리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미와 도덕, 선은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칸트는 보고 있습니다. 5번 인간만이 선과 미가 주는 만족을 모두 느끼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인간만이 미가 주는 만족을 경험할 수 있고 선도 경험할 수 있죠. 이런 만족이라는 감정을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경험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경험할 수가 없고요. 동물은 선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예술을 우리가 단호한 진도를 나갈 때 좀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을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네요. 19번입니다. 원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조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계 시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심각한 고통을 막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 어떤 것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면 희생한다는 건 손해죠. 손해가 크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을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의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조건에 따라서 행해야 될 의무다라는 거지요. 이거 공리주의 사상가인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원조의 역할은 고통받는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 이런 거 다 롤스가 이야기하시는 거죠. 가 만민의 정식 구성원이 되어서 스스로 정치적인 삶의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원조라고 한답니다.
질서정연한 만민은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기억 볼게요. 싱어는 원조를 결정할 때 원조 주체와 대상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원조 주체가 너무 손해가 커도 안 돼요. 예, 원조 대상이 원조를 받아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대상이 다른 게 표현할까요? 대상이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두의 어떤 이익을 고려해서 이익이 더 클 건지 손해가 더 클 건지를 저울질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죠. 니은 원조를 통해서 모든 인권 탄압 국가의 인권을 도와야 된다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만입니다. 고통받는 사회만. 여기 딱 정해놨잖아요. 무법 국가 같은 국가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될 수 없고요. 디귿 여전히 빈곤한 사회라도 추가 원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빈곤 여부가 고통받는 사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스스로 정치적인 삶의 길, 만민의 정식 구성원 이런 것들만 갖추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빈곤한 사회라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다면 추가 원조를 하지 않는 원조의 중단 시점이 있다라고 롤스는 얘기하고 있으셔요.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리을 원조는 인류 행복 증진을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인류라고 했으니까 요거 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수. 예, 행복 증진이 최종 목적이다. 그러면 싱어는 맞겠지만 롤스는 행복 증진이 목적이 아니라요.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 만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틀린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은 토론 문제이네요.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눈여겨봤던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을 볼게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모두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허용해야 된다라고 갑은 보고 있습니다. 을을 보시면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기에 허용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논란의 여지가 없네요. 이건 허용될 수 있다. 체세포 이렇게 표현할까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네, 그래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 가능하다는 것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죠. 그러나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변형된 유전자 치료 정보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기에 근거는 이거래요. 미래 세대의 동의를 알 수 없어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아니랍니다. 미래세대 동의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예, 미래세대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미래세대의 예견될 고통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어떤 질환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는 완전히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 완치할 수 없기 때문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을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해도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도 있답니다. 있답니다. 요거는 또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유전자를 조작하는 우생학을 부추기는 비치료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되겠네요. 악용될 수 있으므로 우생학을 부추기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가 관건이 되시겠네요. 자, 1번을 보시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만 치료 가능한 질병이 있냐? 여기 둘 다 허용하고 있잖아요. 둘 다 허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토론의 주제라고 볼 수 없겠고요. 2번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한 어떤 의료 행위도 허용할 수 없는가? 유전자 변형에 체세포 유전자 치료도 있지만 생세포 유전자 치료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어떤 경우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전자 조작은 허용할 수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두 사람 모두 다 질병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유전자 조작은 허용될 수 없다. 네, 그런 거죠. 예.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 되시겠네요. 4번 생식부 유전자 치료에 대한 후세대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있는가? 두 사람 모두 다 여기 알 수 없고요. 알 수 없고요. 여기도 알 수 없고요. 두 사람 모두 다 알 수 없다는 거에 동의하고 있으시죠?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면 알 수 없다고 동의해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5번 미래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 치료는 허용될 수 있는가? 그렇죠. 여기 아까 근거 여기 얘기했잖아요. 미래 세대의 동의를 알 수 없어서 미래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치료인 생식세포 유전 치료를 을은 반대하는 거고 미래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 치료가 여기는 유일한 완치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두 사람이 의견이 갈라지는 토론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7월 치고는 그렇게 쉬웠던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쉬웠던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다소 약간 높은 그런 등급 컷이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기본적이고 좋은 것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 문제들이라서요. 꼼꼼하게 잘 기출문제 분석을 해주시고 네. 이러한 방향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